여러분, 부모님 장례 무빈소 1장 했더니 생기는 충격적인 변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를 찍고 있는데 정작 장례식장들은 줄폐업을 하고 있는 이 기막힌 역설.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남들 눈치 보느라 1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허공에 뿌리는 호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장례식장은 망해가고 똑똑한 상주들은 빈소를 없애는 것인지, 그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입구부터 화환이 빽빽하게 들어차고 밤새도록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화투패 섞는 소리로 시끌벅적하던 그 장례식장 풍경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썰렁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도는 빈소를 보며 혹시 고인이 덕을 덜 쌓았나, 아니면 자식들이 사회생활을 잘 못했나 하고 혀를 차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썰렁한 빈소는 인덕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말 그대로 대사망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깊어지면서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님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장례식장 사장님들은 돈방석에 앉아야 정상 아닙니까?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가게는 문을 닫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 도대체 장례업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3일장의 본질을 아주 냉정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3일장을 치르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고인을 3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우리 집안 새가 이 정도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동안 내가 뿌린 부조금을 회수하기 위한 본전 생각 때문입니까? 과거에는 장례식이 마을의 축제이자 공동체의 행사였습니다.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훤히 알던 시절에는 누가 돌아가시면 온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쌀을 거두고 이를 거들며 슬픔을 나누는 게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그때는 3일장이 아니라 5일장, 7일장을 해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어색한 단절된 사회입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가족조차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이 각자도생의 시대에 수백 명의 손님을 초대해 밥을 먹이고 술을 대접하는 3일장 문화가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현직 장례지도사 김범진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장례 현장에서는 무빈소 장례, 즉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무연고자나 형편이 정말 어려운 분들만 하는 게 무빈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번듯한 직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상주들도 먼저 무빈소를 찾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계산이 빠른 겁니다. 허례허식에 돈을 쓰느니 실속을 챙기겠다는 실용주의가 장례 문화까지 파고든 겁니다. 이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장례식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오라고 하기도 미안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가기 귀찮고 부담스러웠던 조문을 안 가도 되는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한 번 바뀐 사람들의 인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굳이 가서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부조금만 보내고 마음만 전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장례식장 사장님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수익 구조를 아십니까? 빈소 대여료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미끼일 뿐이고 진짜 수익은 바로 음식 장사에서 나옵니다. 문상객들이 와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음료수를 따야 마진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조문객이 오지 않으니 식당이 텅텅 비고 매출은 곤두박질 칩니다.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장례식장은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줄폐업을 하게 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시니어분들은 두려워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그래도 3일장은 해야지. 자식들 기 안 죽지 않겠나. 무빈소로 하면 남들이 자식들 욕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1,500만 원, 2천만 원을 들여 빈소를 차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십시오. 텅 빈 빈소를 지키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이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마지막 풍경입니까? 아니면 썰렁한 빈소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부른 직장 동료들이 구석에 모여 앉아 상사욕이나 하고 주식 이야기나 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바라는 추모의 현장입니까? 지금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보여주기식 장례에서 고인 중심의 추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빈소 1일장을 선택하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장례식장이라는 시끄러운 시장통 대신 조용한 입관실에서 가족끼리 오롯이 눈을 맞추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선택한 겁니다. 술 냄새와 음식 냄새 대신 고인이 좋아하던 꽃향기 속에서 떠나는 길을 배웅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품격 있고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장례 지도사들은 무빈소 장례를 마치 코인 거래처럼 깔끔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망 신고하고 화장 예약하고 절차대로 딱딱 진행하면 군더더기 없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너무 정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남은 가족들에게 빚을 남기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주지 않는 가장 깔끔한 마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장 비용 청구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검소하게 치른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1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돈이 샜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접객 도우미 여사님들의 인건비,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술과 음료수, 거기에 무슨 수고비까지. 정신이 혼미한 상주들은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3일장의 함정입니다. 슬픔을 미끼로 유족들의 주머니를 터는 이 거대한 비즈니스 구조 속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다는 듯이 호구 노릇을 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옆집 숟가락 개수는 몰라도 옆집 아저씨 장례비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궁금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수천만 원을 태우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그 돈으로 남은 어머니의 노후를 챙겨드리고 자식들의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이 진짜 실리적인 효도가 아닐까요? 1,500만 원짜리 3일장과 200만 원짜리 무빈소 1일장. 그 1,300만 원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3일장 비용의 거품이 어디서 얼마나 끼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빈소 1일장을 하면 정말로 200만 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말입니다. 혹시 싼 게 비지떡이라고 너무 초라해서 고인 가시는 길에 누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품을 뺀다는 것이 정성을 뺀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지방을 걷어내고 근육만 남긴 건강한 장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드리고 자식들의 짐을 덜어드릴 구체적인 비용의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영수증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당장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 장례는 이렇게 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상조회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들만의 영업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계산기를 한번 냉정하게 두드려 보겠습니다. 장례식 비용 평균 1,500만 원. 지방 소도시 아파트 한 채 전세금의 10분의 1이 넘는 이 큰 돈이 도대체 3일 만에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고인을 모시는 관이 비싸서, 수위가 최고급 안동포라서 비싼 줄 아십니다. 천만에요. 장례식장 영수증을 뜯어보면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낸 돈의 70% 이상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상객들의 뱃속으로 들어간 밥값과 술값, 그리고 장례식장 자리세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3일장은 엄숙한 장례의식이 아니라
거대한 밥집 장사입니다. 여러분은 3일 동안 특실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식당을 빌려 불특정 다수에게 밥과 술을 무제한으로 쏘는 골든벨을 울린 셈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먹는 육개장 한 그릇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중 식당보다 맛도 없고 양도 적은데 가격은 1인분에 15,000원에서 2만원 꼴입니다. 특급 호텔 뷔페 뺨치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상주가 슬픔에 잠겨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음식 도우미 여사님들이 끊임없이 음식을 나릅니다. 전 한 접시, 수육 한 접시, 마른 오징어 한 접시가 추가될 때마다 계산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소주와 맥주 음료수는 아예 박스째로 들어와서까지도 않은 병들이 나중에 다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문상객들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회포를 푸느라 술을 마시고 상주는 그 술값을 대느라 속이 타들어갑니다. 결국 1,500만 원 중에 고인을 위해 쓰인 돈은 고작 200~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산 사람들의 회식 비용으로 나간 겁니다. 이게 과연 고인을 위한 길일까요? 아니면 장례식장 사장님의 배를 불려주는 길일까요? 반면 무빈소 1일장은 어떻습니까? 거품을 쫙 뺐습니다. 식당을 빌리지 않으니 대실료가 빵원입니다. 손님을 받지 않으니 밥값도 술값도 빵원입니다. 도우미 여사님들 인건비도 국화꽃 장식 비용도 영정사진 재단 장식비도 다 빵원입니다. 오직 고인을 깨끗하게 씻겨드리는 입관비, 고운 수의와 관, 그리고 화장장까지 모시는 앰뷸런스 비용, 딱 이것만 듭니다. 현직 장례지도사 김범진 씨가 공개한 실무 비용은 충격적입니다.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200만 원 초반대면 충분합니다. 1,500만 원과 200만 원, 차액이 무려 1,3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홀로 남은 배우자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생활비이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돼 든든한 비상금입니다. 손주들 대학 등록금이 해결되는 돈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오동나무관에 비단 수의는 입혀드려야 도리 아니냐.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싸구려 관을 쓰냐. 선배님들, 뼈 때리는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상담실장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바로 그 죄책감 마케팅입니다. 고인 가시는 마지막 길인데 그래도 이건 쓰셔야죠. 이 말 한마디에 자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만 원짜리 향나무관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화장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1,000만 원짜리 향나무관이나 30만 원짜리 오동나무관이나 다 똑같은 한 줌의 재가 됩니다. 화장장 화로의 온도는 1,000도가 넘습니다. 그 안에서 관의 재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급 3배 수의를 입혀드리면 고인이 저승 가시는 길에 꽃가마라도 타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태워질 천조각일 뿐입니다. 비싼 관과 수의는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이만큼 했다라고 위안받고 싶은 산 사람들의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죽은 뒤에 태워버릴 나무 상자에 수백만 원을 쓰느니 차라리 살아계실 때 그 돈으로 소고기 한 번 더 사드리고 좋은 옷 한 벌 더 사입히는 게 진짜 효도 아닙니까? 죽은 뒤의 허례허식보다 살아생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0배는 더 값진 법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장례 현장에서는 돈이 있어도 3일장을 못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화장장 대란입니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수도권 화장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인구는 늙어가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쏟아지는데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더 짓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서울 시내 화장장에 자리가 없습니다. 3일 뒤에 발인을 해야 하는데 화장터 예약이 안 돼서 4일장, 5일장을 강제로 치러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하루 더 머물면 장례식장 안치실 비용은 수십만 원이 더 깨지고 빈소 사용료도 추가됩니다. 심지어 안치실 냉동고가 모자라서 시신을 복도에 임시로 모셔두거나 에어컨만 틀어놓은 방에 방치하는
참담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불효입니까? 고인을 편하게 모시기는커녕 짐짝 취급을 당하게 만드는 게 지금의 3일장 시스템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원정 화장을 떠나는 유족들도 수두룩합니다. 서울 사람이 강원도까지, 충청도까지 고인을 모시고 버스를 타고 유랑을 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3일장을 고집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고인을 차가운 길바닥에서 며칠씩 더 고생시키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난리통에 굳이 3일장을 고집하며 수천만 원을 쓰고 화장장 찾아 3만 리를 떠도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무빈소 1일장은 이 화장장 대란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빈소가 없으니 하루 이틀 더 대기해도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안치실에 모셔두고 화장장 예약이 잡히는 날에 맞춰서 차분하게 입관하고 발인하면 됩니다. 유족들도 지치지 않고 고인도 조용히 쉴 수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들은 말합니다. 요즘 똑똑한 상주들은 부고 문자보다 화장장 예약을 먼저 챙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체면보다, 실속, 형식보다 고인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두는 진짜 효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으실 겁니다. 내가 평생 남의 경조사에 뿌린 돈이 얼만데 본전은 뽑아야지. 그리고 남들이 우리 집 망했다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하는 남의 시선 말입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무섭죠. 내가 죽고 나서 빈소도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헛살았다고 욕할까봐 그게 두려우신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낸 부조금 회수하겠다고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시겠습니까? 내 장례식에 손님 많이 와야 너희 체면이 선다 라며 자식들을 감정노동의 현장으로 내몰고 싶으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의 장례식을 비즈니스 현장으로 만드는 걸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조문객 맞느라 정작 슬퍼할 시간도 없는 그 기형적인 문화를 경멸합니다. 텅 빈 장례식장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손주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억지로 끌려온 직장 동료들이 육개장 국물 흘리며 상사 뒷담화나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여러분이 꿈꾸던 마지막 가는 길의 풍경입니까? 내가 뿌린 돈은 그냥 좋은 일 했다 셈치고 잊으십시오. 그게 어른의 품격입니다. 내 마지막 가는 길이 돈 걷는 행사가 아니라 가족들이 나를 기억하며 눈물 흘려주는 따뜻한 이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무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막상 무빈소로 하려니 자식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남세스럽게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죠. 자식들은 불효자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딱 잘라 말해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는 시끌벅적한 시장통보다 너희들과 조용히 있고 싶다. 그 돈으로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고 나중에 내 제사상에 올릴 사과 하나라도 좋은 거 써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십시오.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가르마를 타주셔야 자식들도 남들 눈치 안 보고 소신 있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무빈소가 결코 초라한 장례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가장 고귀한 추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래, 나도 실속 있게 가야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실전 정보가 남았습니다. 바로 집에서 갑자기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주니 문제가 없지만 집에서 주무시다가 혹은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시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울면서 119를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집은 슬픔의 현장이 아니라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 현장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왜 119를 부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숨이 멎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자식들이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지 다음 내용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마지막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집에서 가족이 숨을 거두면 울면서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와서 하얀 천을 덮어 정중하게 모셔가는 장면 말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평온한 마무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누른 그 119 버튼 하나가 평온했던 우리 집 안방을 순식간에 형사들이 구둣발로 드나드는 살벌한 사건 현장으로 바꿔버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던 부모님이 주무시는 듯이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슬픔이 밀려오지만 정신을 차리고 장례를 치러야 하니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누릅니다. 그런데 도착한 구급대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할 줄 알았는데 맥박을 짚어보고는 차갑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고는 무전기에 대고 알 수 없는 암호를 말하더니 고인을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하고 제복 입은 경찰관과 사복 입은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상주가 아니라 용의자가 됩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경찰의 취조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고인과 평소 사이는 어땠습니까? 재산 문제는 없었습니까? 혹시 타사 혐의점은 없습니까?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이것저것 캐묻는 그 상황.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굴욕감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119를 불렀다가는 겪게 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구급대원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지 시신을 운구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후 강직이 왔거나 시반이 생겨 명백한 사망으로 판단되면 그들은 이송을 거부합니다. 대신 경찰에 변사 발생 신고를 합니다. 대한민국 법상 의사가 옆에 없는 상태에서의 죽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변사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타살인지 경찰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시신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더 기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 조사를 마치고 노안으로 인한 병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도 마음대로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검사의 지휘가 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라는 도장을 찍어줄 때까지 짧게는 서너 시간, 길게는 하룻밤을 꼬박 집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한여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컨을 틀어도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경찰 눈치를 보며 시신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예약도 못하고 문상객들에게 부고도 못 알립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효도 한번 제대로 하려다가 마지막 가는 길을 범죄 현장 수사받듯이 보내드리는 이 비극. 몰라서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임종이 임박했을 때 절대 당황하지 않고 품격 있게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인이 변사자가 아니라 병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모님이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있다면 그쪽 의사 선생님과 미리 소통해 두셔야 합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집으로 모셨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다 라고 알리십시오. 의사가 왕진을 올 수 있다면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고인의 병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이나 소견서를 미리 떼어 집안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경찰이 왔을 때 이분은 지병으로 오랫동안 앓으셨고 병원에서도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라며 서류를 딱 내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형사들도 서류만 확인하고 간단한 현장 사진만 찍은 뒤 바로 철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인과 유족을 지키는 골든타임 서류입니다. 둘째, 만약 다니던 병원이 없거나 너무 늦은 새벽이라 연락이 안 된다면 119 대신 동네 의원이나 장례식장 앰뷸런스 업체에 전화를 걸어 검안의를 요청하십시오.
장례식장과 연계된 사설 구급차들은 검안 의사를 대동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현장에 와서 사망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시체 검안서를 발급해주면 그건 119 구급대원이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의사의 사망 선고가 있으면 경찰 조사가 훨씬 간소화되거나 아예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모실 수 있는 프리패스 티켓을 얻는 셈입니다.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never, 시신을 훼손하거나 현장을 치우지 마십시오. 방이 지저분하다고 이불을 개거나 고인의 옷을 갈아입히거나 자세를 바르게 잡으려고 몸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이 훼손되어 있으면 타살을 의심하고 수사 강도가 높아집니다. 아니, 부모님 편하게 눕혀드린 건데 그게 죄입니까? 라고 따져봤자 소용없습니다. 경찰 눈에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일 뿐입니다.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경찰이나 검안의가 올 때까지는 있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고독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워낙 많다 보니 혼자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나, 누가 신고해주나 막막하실 텐데요. 혼자 사시는 시니어분들은 반드시 안심 서비스를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 사용이 없거나 전력 사용량이 없으면 자동으로 주민센터나 자녀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견이 늦어질수록 시신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 조사가 훨씬 더 길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발견이 빠를수록 자연사로 인정받기가 쉽고 장례 절차도 매끄러워집니다. 집에서 맞이하는 임종, 누구나 꿈꾸는 가장 평안한 죽음입니다. 병원의 차가운 기계 소리 대신 익숙한 집 냄새를 맡으며 가족들의 손을 잡고 떠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웰다잉의 완성이겠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마무리가 무지 때문에 경찰서 조속 꾸미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119 부르지 마라는 말이 비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급한 환자를 구해야 하는 119 대원들을 위한 배려이자 무엇보다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자녀분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내가 집에서 눈을 감으면 당황해서 백리꾸 누르지 말고 서랍 안에 넣어둔 진단서 챙겨서 장례식장 차 불러라. 이 한마디가 남은 자식들이 겪을 끔찍한 트라우마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자, 이제 장례식장 잡는 법도 알았고 임종시 대처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례식의 주인공인 영정사진, 여러분은 준비해 두셨습니까? 대부분의 상주들이 장례식장에 와서야 허겁지겁 핸드폰 갤러리를 뒤집니다. 어머니, 잘 나온 사진 없냐? 이건 눈 감았네. 이건 너무 작네. 결국 주민등록직 사진이나 10년 전 칠순잔치 때 구석에 찍힌 흐릿한 사진을 확대해서 영정사진으로 씁니다. 화질은 깨져서 얼굴은 알아볼 수도 없고 옷은 등산복 차림입니다. 그 사진이 장례식장 정면에 걸리고 수백 명의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평생을 단정하고 깔끔하게 사셨던 분이 마지막 가는 길에 픽셀 깨진 흐릿한 얼굴로 기억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혼식 때는 몇 달 전부터 스튜디오 예약해서 조명판 대고 수천 장을 찍어서 인생 사진을 남기는데 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장례식 사진은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죽을 때 쓸 사진 미리 찍으면 재수없다는 미신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오히려 미리 준비해두면 장수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영정사진 잘 찍는 법과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망신고 전후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례비 몇 푼 아끼려다 수천만 원 빚더미에 앉지 않으려면 통장 비밀번호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할 금융상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조문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향냄새도 아니고 육개장 냄새도 아닙니다. 바로 제단 한가운데 걸려있는 고인의 영정사진입니다.
그 사진 한 장이 고인의 70년, 80년 인생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10명 중 7, 8명은 본인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사진을 걸어놓고 마지막 인사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급하게 장례를 치르다 보면 상주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바로 영정사진을 내놓으라고 할 때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사진이 없으니 허겁지겁 고인의 휴대폰 갤러리를 뒤지고 앨범을 뒤집니다. 그러다 겨우 찾아내는 것이 10년 전 칠순잔치 때 구석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이나 등산 가서 선글라스 끼고 찍은 사진을 억지로 자르고 확대한 것들입니다. 화질은 깨져서 얼굴 윤곽이 뭉개져 있고 입고 있는 옷은 등산조끼 차림입니다. 포토샵으로 양복을 합성해 입혀보지만 목과 몸통이 따로 노는 어색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단정하고 깐깐하게 사셨던 분이 인생의 마지막 공식 행사에서 픽스에 깨진 흐릿한 얼굴과 남의 몸을 빌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결혼식을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피부 관리를 받고 스튜디오를 예약해서 조명판 대고 수천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니까요. 그런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졸업식인 장례식을 위해서는 단 1분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부정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귀찮아서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 게으름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조문객들은 국화꽃을 놓으며 그 흐릿한 사진을 보고 혀를 찹니다. 아이고, 갈 때 되니까 사람이 많이 상했네. 사실은 사진이 엉망인 건데 말입니다. 선배님들, 지금 당장 옷장을 여십시오.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으시고 동네 사진관이라도 좋으니 가셔서 제대로 된 독사진 한 장 남기십시오. 죽을 때 쓸 사진 미리 찍으면 재수없다는 말은 게으른 사람들이 지어낸 핑계입니다. 오히려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두면 장수한다는 속설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지막 모습을 내가 결정한다는 주체성이야말로 웰다잉의 시작입니다. 자식들에게 엄마 사진 어디 있어? 라고 소리 지르며 당황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서랍 속에 곱게 넣어둔 사진 한 장과 이걸로 써라 라는 메모 하나. 그것이 남은 자식들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사진 준비가 되셨다면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자식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진짜 이유, 바로 유산과 상속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속 싸움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식들이 법을 몰라서 부모님의 빚까지 몽땅 떠안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비가 급해서 아버지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해서 장례비로 썼습니다. 이게 효도일까요? 불효일까요? 정답은 자칫하면 집안을 말아먹는 치명적인 실수다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그 사람 명의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는 은행이 그 사실을 모르니 돈이 인출됩니다. 자식들은 급하니까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게 뭐가 문제냐며 돈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뺏어 쓰는 행위는 나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눈에 보이는 예금보다 숨겨진 빚이 더 많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례비 몇백만 원 쓰려다가 수억 원의 빚까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하는데 고인의 돈을 10원이라도 건드리는 순간 그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례 비용으로 쓴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그걸 증명하기 위해 법원을 들락거려야 하는 고통은 오롯이 자식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자녀분들에게 꼭 일러두십시오. 내가 숨을 거두면 내 카드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내 통장에서 돈 뽑을 생각 말고 너희 돈으로 먼저 처리해라. 나중에 사망 신고하고 정당하게 상속 절차 밟아서 정산해라. 이 말이 자식들을 신용불량자의 구렁텅이에서 구하는 동아줄이 됩니다.
더불어 사망신고를 하실 때 반드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하십시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고인의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세금 체납액까지 한 방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걸 모르면 자식들이 은행마다 돌아다니며 서를 떼느라 생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몰래 들어둔 생명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청구하지 않아서 날리는 돈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선배님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만 떠나는 자리는 빈손이 아닙니다. 복잡한 서류와 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들에게 축복이 되어야지 싸움의 불씨가 되거나 빚더미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내 장례식장은 자식들의 전쟁터가 됩니다. 통장 비밀번호, 보험, 증권 위치, 혹시 모를 빚이 있다면 그 내역까지 투명하게 적어두는 엔딩 노트. 그것은 유언장이 아니라 남은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돈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남길 이름 석자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뒤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돈은 많았는데 참 인색했던 노인네입니까? 아니면 가진 건 없어도 참 따뜻했던 어른입니까? 장례지도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염습을 할 때 가족들의 반응을 보면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비디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자식들은 고인의 손을 잡고 아버지 사랑해요, 고생하셨어요 라며 오열하지만 어떤 자식들은 무덤덤하게 빨리 끝냅시다 라며 시계를 봅니다. 심지어 화장터에서 유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야 라며 큰 소리로 싸우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돈을 많이 물려줘서일까요? 아닙니다. 살아생전 자식들과 얼마나 따뜻한 정을 나누었느냐, 그 감정의 통장이 얼마나 두둑하냐의 차이입니다. 돈 통장은 마이너스가 되어도 다시 채울 수 있지만 감정의 통장은 한 번 바닥나면 고인이 관뚜껑을 닫는 순간 영원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식과 혹은 배우자와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말문을 닫고 지내시는 분 계십니까? 지가 먼저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 안 본다며 으름장을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그 고집을 꺾으십시오. 내일 당장 심장이 멈춘다면 그 뻣뻣했던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흘리는 눈물이 회한과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과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십시오. 김범진 장례지도사가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수십억 자산가의 장례식이 아니라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난 아버지의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비록 가난했지만 임종 직전 자식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 미안하다 라고 말하고 떠난 분의 장례식은 그 어떤 재벌의 장례식보다 풍요롭고 따뜻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수의를 맞추고 돛자리를 봐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묵은 감정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장 배우자에게 여보 고생했어 라고 말하고 자식에게 너는 내 자랑이다 라고 문자 하나 보내는 것. 그것이 1천만 원짜리 상조 상품보다 훨씬 더 품격 있는 장례 준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장례식의 거품을 걷어내는 법부터 임종시 대처법, 그리고 유산과 관계의 정리까지 죽음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모두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실 겁니다. 그래, 다 좋은데 도대체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죽었다고 소문이 날까? 죽음을 이야기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삶이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잘 죽는다는 것은 결국 잘 산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다음 마지막 내용에서는 웰다잉을 넘어 웰리빙으로 가는 길, 남은 인생을 숙제하듯 살지 않고 축제처럼 사는 시니어의 진짜 행복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삶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이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주변을 가볍게 비워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텔레비전에서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인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물건들을 대신 치워주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인의 슬픈 사연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고인이 평생을 끌어안고 살았던 어마어마한 양의 물건들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채 10년도 넘은 정체불명의 음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장롱문을 열면 한 번도 입지 않고 택도 떼지 않은 옷들이 이불과 뒤엉켜 산더미처럼 쏟아집니다. 베란다 창고에는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아둔 빈 상자며 쇼핑백, 그리고 고장난 선풍기 같은 낡은 가전제품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알뜰함이고 추억일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고인이 떠나고 나면 그것들은 자식들에게 처리하기 막막한 산업 폐기물일 뿐입니다. 실제로 유품 정리 비용은 평수와 쓰레기 양에 따라 책정되는데 짐이 많은 집은 치우는 데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듭니다. 내가 평생 아끼고 모은 물건들이 결국 내 자식들의 돈을 잡아먹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이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웰다잉의 첫걸음이자 웰리빙의 시작은 내 주변을 가볍게 비워내는 생전 정리에서 시작합니다. 유럽에서는 이것을 데스 클리닝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을 대비한 청소라는 뜻이죠. 오늘 당장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아깝다고요?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내 물건을 치우며 아이고, 우리 엄마는 무슨 짐을 이렇게 이고지고 살았나 하며 한숨 쉬게 만드는 것이 더 아까운 일 아닙니까? 특히 자식들에게 물려줄 기금속이나 중요한 문서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서 작은 상자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비우십시오. 떠나는 자리는 가벼울수록 아름답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짐을 줄이면 집이 넓어지고 집이 넓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남은 인생을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물건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자식들을 위한 친절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앞선 파트에서 유언장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재산 문제보다 더 시급한 건 바로 내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즉 사전 장례 의향서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제끼리 의절하고 싸우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돈 때문이 아니라 절차 때문에 싸웁니다. 큰아들은 체면 때문에 무조건 매장해야 한다고 우기고, 딸은 관리가 힘드니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시자고 하고, 며느리는 어머님은 수목장을 원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고인은 말이 없으니 산 사람들끼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여러분이 정신이 맑을 때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거창한 공증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 쓰시는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내 장례는 무빈소 가죽장으로 치러라. 수의는 비싼 거 하지 말고 평소 내가 좋아하던 그 회색 양복 입혀라. 화장해서 고향 뒷산 나무 밑에 뿌려다오. 제사는 지내지 말고 그날 너희끼리 맛있는 밥이나 사 먹어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자식들에게 미리 공표하십시오. 부모님의 명확한 지침이 있으면 자식들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 유언이라는데 누가 감히 토를 다겠습니까? 자식들을 효자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효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평화의 유산입니다. 자, 짐 정리도 했고 장례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남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내가 안 입고 안 먹고 모은 돈, 자식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줘야지 하며 통장을 끌어안고 사십니다. 병원비 아까워서 아파도 병원 안 가고 난방비 아까워서 한겨울에 냉방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자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서점가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제로, 즉 통장 잔고가 0원이 될 때 죽어라는 말입니다. 자식에게 수억 원의 유산을 남겨주면 그 자식이 행복할까요? 물론 처음엔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소송이 벌어지고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꼴, 뉴스에서 수도 없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부모가 돈을 쥐고 있으면 자식들은 부모가 언제 돌아가시나, 유산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은근히 기다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나는 내 돈 다 쓰고 죽을 거다 라고 선언하면 자식들은 부모의 돈에 기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본인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죄책감 없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 남은 인생은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사셔야 합니다. 자식들 주려고 아껴둔 그 돈으로 오늘 당장 드시고 싶었던 비싼 음식 사드십시오. 가고 싶었던 여행지 가십시오. 평생 고생한 배우자에게 예쁜 옷 한 벌 사주십시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노후입니다. 아프면서 돈만 많은 부모보다 돈은 없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부모가 자식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지게 인생을 즐기다 가셨어 라는 행복한 기억입니다. 제가 장례비 1,300만 원 아끼는 법을 알려드린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뒤에 쓸데없이 태워버릴 돈 1천만 원을 아껴서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쓰시라는 겁니다. 죽은 뒤에 화려한 꽃가마보다 살아생전 내 두 발로 걷는 꽃길이 100배, 1000배 더 소중하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돈을 모으는 재미가 아니라 돈을 쓰는 재미를 느끼며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인생은 소풍과 같다고 했습니다.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져갑니까? 배낭 속에 든 쓰레기는 다 버리고 즐거웠던 추억과 예쁜 사진만 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욕심이라는 쓰레기는 이 세상에 다 버려두고 가십시오. 오직 사랑했던 기억과 감사했던 마음만 가지고 가볍게 떠나십시오. 그래야 남은 사람들도 여러분을 웃으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불편할 수도 있는 죽음과 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니어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고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행복한 노후를 즐기십시오. 저희 시니어 연구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와 현명한 마무리를 위해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진실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